청년의 주거 문제 청년이 직접 말한다. 주거 공론장 첫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영끌, 불안, 자산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분씩 이제 소개를 해주시죠. 부산에서 한 10년 전에 올라와서 지금 서울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김지선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파트너와 함께 3년 정도 동거하고 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앞으로 엄마랑 떨어져서 살 생각이 없는 도로캥거루족입니다. 내년 3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한참 집 구하고 이러고 정신없던 김평아라고 합니다. 곧 독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좀 집을 열심히 보러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결혼 횟수로는 3년 차인 신혼부부로 지내고 있는 황윤후라고 합니다. 투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딱 투룸. 식탁도 놓을 수 없는 공간에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돼서 10억을 얻는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집을 사는데 쓰고 싶다. 세 분 O, 두 분 X. 그럼 X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 X인가요? 이제 10억이 있으면 좀 괜찮은 전세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일단 집을 구하는데 쓰고 싶긴 한 거죠? 네, 집을 구하는데 쓰고 싶긴 한데 현실적으로 10억이 있어도 제가 원하는 위치에 괜찮은 집을 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되게 묶여 있을 것 같아요. 엄청 그 돈을 갚느라고. 그런데 되게 사실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공부도 좀 더 하고 싶고 좀 놀러도 다니고 싶고 근데 만약에 그 10억이 제가 40대나 이럴 때 있었으면 사실 사겠다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굳이 지금은 안 사도 될 것 같고 저도 그 10억으로 좀 더 다른 데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 동그라미 치신 분들 어떻게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어릴 때부터 치지는 않지만 이렇게 갖고 있던 피아노를 공간이 도저히 안 나와서 버리게 됐어요. 근데 그날 제가 너무 속상해서 막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사를 좀 안 다니고 싶다. 저는 사실 이사만 안 다녀도 되면 집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막 지옥철에서 많이 머물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추가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전세도 좋긴 한데 사실은 집주인을 저희가 먼저 이분이 어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 안정감이라는 게 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원래는 이게 점유라고 하잖아요. 점유했을 때 권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소유하지 않으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일단 집. 사실 현재 저희는 딩크족인데 그 딩크족에 오케이 한 이유도 전적으로 금전적인 문제가 사실 가장 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갚아야 될 지금 대출금이 없다면 충분히 생각도 또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약간 딩크족을 선택한 계기가 약간 집이나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큰 거예요?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언덕에 있어서 뭐 실제로 유모차를 끌고 다닐 형편도 사실 안 될 것 같고 너무 최악들만 이렇게 골라서 저희가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그 부분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불안이랑 자산 이렇게 두 개를 꼽았는데요. 요새 지금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이용한 서울이랑 부산의 청년분들 뵙고 있어요. 인터뷰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 주제가 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불안을 해소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보니까 사실 대학생부터 돈을 벌고 있는 직장인까지 너무 모두가 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가 집을 살 수 없을 거야 이 정도의 불안이 아니라 그냥 내가 거주할 곳이 없을 거야 앞으로. 계속 집값은 오르는데 월세를 내 노동으로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노동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데 내가 이 노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삶의 전반. 그래서 좀 그 월세 지원 사업 받으면서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뭔가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그 자체로 되게 안정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저는 부동산하고 불안을 골랐는데요.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요즘에 부동산을 많이 다녀서 골랐고 중개소? 그렇죠. 그냥 부동산이랑 붙어 있으니까 간판에는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어요. 네, 편의점보다 많더라고요. 이제 이 불안 같은 경우에는 또 부동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무소를 많이 가는 이유는 집을 찾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보증금을 너무 큰 금액을 맡겨야 하니까 그걸 내가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뭐 반환 보증보험 이런 게 있다고 해도 나한테 사기치려면 어떻게든 사기칠 수 있는 건데. 약간 한국에서 독립
할 때 제일 지금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베스트 조건은 그냥 집주인 잘 만난다. 약간 이런 그런 약간 모종의 룰이 있죠. 네. 언론에서 이렇게 부동산 이슈 엄청 많이 다루잖아요. 부동산 얘기를 하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정작 자기와는 다른 이야기인 거죠. 저도 그게 진짜 신기했거든요. 막 기사 보면 다 엄청 다 돈 있어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기자님들은 부자여서 그런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냥 보도자료 받아서 막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런 분들이 더 많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2030 연끌을 한다라는 기사를 많이 쓰면은 그만큼 자극적이기도 하고 조회수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좀 부풀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사실 이제 뭐 이제 막 3년 차 혹은 5년 차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한테는 자산이 거의 없거든요. 돈이 지금 없는데 뭔가 이거 하나는 갖춰야지 그래도 서울에서 비비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엔 요새는 부동산밖에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거는 좀 너무 가파르니까 언젠간 내릴 거야 라고 이성적 판단보다는 아 내가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연끌을 할 수밖에 없는 기사를 보면은 웬만한 지역도 뭐 집을 살려면 10억이 넘어간다, 거의 20억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기사를 쓰면서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 이런 자료가 나와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라고 기사를 쓰면서도 이 집은 도대체 누가 사는 거지? 우리랑은 너무 다른. 어떤 회사를 다니냐도 이 자산 격차에 있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약간 소득은 그냥- 더 이상. 그렇죠. 저는 영끌과 부동산을 뽑았는데 그러니까 예비 1주택자가 된 거고 그 1주택을 갖기 위해서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현재 영끌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끌 당사자 여기 계셨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이제 근데 서울에서는 쫓겨나시는 거잖아요. 서울에서는 도저히 진짜 청약을 진짜 한 40회 이상은 넣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넣었는데 이것도 운 좋게 뭔가 예비 번호를 받고 된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주택을 갖기 전에 이 집값을 바라보는 인식과 지금 현재 인식은 좀 되게 이기적이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어요? 누가 보면 되게 재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 그냥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걱정은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이제 그 6억, 뭐 8억, 9억에 대한 대출이 덜 나오는 것 때문에 사실 지금은 무작정 올랐으면 좋겠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떨어지는 것보다는 당연히 오르는 게 그래서 매일 찾아봐요. 청약 처음 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냥 이거 잘못 전화 온 줄 알았던 피싱인 줄 알았던 거죠. 한 200대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좋았던 게 블럭이 1블럭과 2블럭으로 나뉘어서 이 1블럭 당첨자분들이 이제 이쪽에서 중복 당첨된 경우 때문에 좀 많이 빠지게 돼서 된 거라서 사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연락을 안 했었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문자 확인을 하다가 사실 그날을 지나쳤으면 아마 저희 집은 없었을 거예요. 네.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보험회사 대리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그 빈부격차라는 흔히 말하는 게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의 카더라 통신 누구는 이거 하더라 이 동네에서는 이걸 하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한 4년, 이렇게 5년 되다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서울 올라오기 전만 해도 이런 세계는 드라마에서 이제 나오는 뭐 예를 들면 펜트하우스에서 1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도 하는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이런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통계 자료를 한번 봤었는데 그 20대 기준, 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년 사이에 또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고 해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예 집의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3억이라도 전세금을 보태줄 수 있을 경우에 처음을 아파트로 시작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진짜 말씀하신 투룸 이런 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서 아주 큰 격차를 느끼는 것 같고 이제 요즘 좀 심하게는
사실은 그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 자체를 그 부모님이 가지신 자산으로 결정하게 될 때,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안 맞는 거죠. 예를 들면 한쪽은 부모님이 조금 이제 낼 수 있는데 한쪽은 내지 못할 경우, 이제 이럴 때 되게 많이 사랑하지만 사실 이제 앞으로 이 격차를 뭔가 줄여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 헤어지면 선택할 수도 있고. 좋은 임대인 일단 만나야 되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되고 이제 이제 만약에 이제 일을 그만두셔도 노후 준비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근데 얻은 쪽은 이제 자산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분들께서 이제 다 퇴직을 하시고 나면 이제 좀 생계나 여러 가지를 걱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두 분이 정말 사랑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약 여기서 좀 많이 리스크가 정말 큰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약간 참 안타깝지만 어긋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도 잘 극복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청약이 워낙 저희한테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약간 늦게 청약을,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늦게 하면서 그때 이제 청약을 위해서 청약 통장을 마련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청약 통장을 쌓아야 된다 이런 팁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당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씩 붓던 거를 10만 원씩 부으래.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막 되게 조그맣게 하고 있었는데, 제 주변에서 한 분이 그런 이제 청약 얘기를 하다가 그럼 넌 청약 통장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 라고 해보니까 나는 부모님이 계속 마련해 주셔서 이번에 주셨어 나한테 라고 했는데 그게 몇천 단인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런 내가 과연 청약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연차도 부은 연차도 적고 금액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부어서 될 일인가 싶은 약간 박탈감이 좀 들었고, 그 평화님 얘기 들으니까 약간 청약도 계급이 나뉘어진 느낌이잖아요. 그 청약을 아예 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청약 없이도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약간 청약을 미리 쫙 이 부모한테 청약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청약을 돈 벌기 시작하면 드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래서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야, 너 그렇지. 너랑 나랑 계약 결혼 하나 해서 청약 하나 땡기자. 저는 이게 뭔가, 그래, 뭐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좋은데, 너무 한 가지 방향만 정해놓고 달리라고 하니까 폐해가 진짜 많이 생기는 건 같아요. 심지어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청약 가점 제일 높은 거는 아기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입양했다가 파양하고 이런 청약 사기들도 정말 많다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좀 다시 제도를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애 주기에서 사실 1인 가구로 독립하고 뭐 아니면 뭐 2인 가구가 되고, 이 과정에서 그냥 지금은 너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두뇌 싸움 해야 되는 게 진짜 집이고 자산인 거고,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이제 돌파구가 청약밖에 안 남은 느낌이긴 해요. 오징어 게임 같은 느낌도 실제로 나죠. 왜냐면 청약이 불공정하다고 해서 그 제도를 막 정말 합리적으로 바꿔도 어차피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200대 1. 네. 자, 이제 뭐 거의 막바지로 가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막 3월 달에는 이제 어쨌든 뭐 그 가정이 불공정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집을 투자 수단, 투기 수단, 뭔가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보는 어떤 프레임에서 우리가 전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집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정말 진짜 저희가 바잉해야 되는, 정말 사서 뭔가 이걸 불려야 되는 어떤 그런 자산 수단이 된다는 거, 그거 자체가 되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가볍게 먼저 던지려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가볍게 던져주세요. 제가 그들과 친했더라면, 내가 내 5천만 원이 저기 들어갔더라면 내가 5천억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예전 같았으면 뭔가 화가 먼저 더 나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 곳은 건널 수 없는 곳이기에 그냥 이제 좀 해탈한 느낌? 내 집과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건 아니고, 나의 피해를 끼친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들만의 리그에서 어떤 처벌이 어떻게 내려져서 어떤 기사가 또 쓰여질지 말도 안 되지 생각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거 오르기 전에 얼마라도 빨리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사실 저는 다 같은 맥락 같이 느껴져요. 그 세계에 사실 진입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5천만 원을 넣어서 5천억이 되는 사건이 이번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란 것도 알아. 분명히 나중에 또 그럴 거야. 그러니까 기대도 없고 5천만 원도 없지만 5천만 원은 껴지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아주 같은 막 그러니까 그런 5천만 원만 갖고 가면 안 되지. 이게 뒤에 뭐가 있어야죠. 이제. 그러니까 LH 특기라든지 대장동 보면서 아 진짜 아까 방금 약간 맥락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자산이 물론 알고 있었죠. 저는 제 소득으로 어떤 자산이라고 말할 것을 내 생에 내 소득으로는 이루진 못할 것 같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청약이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더더군다나 어떤 뭐 정치적인 그거든 아니면 뭐 정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그들만의 정보에 의해서 정말 자산은 그렇게 증식이 되는 거구나. 너무 분통이 터졌는데 돌아봐서 제가 만약 LH 직원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금시라기 같은 정보를 얻었어. 그렇게 했을 때 그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 거예요. 소신 지키며 착하게 소신 지키며 착하게 이건 아니지. 내가 정보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냥 뒤돌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 LH 직원이었으면. 그래서 그 순간 조금 약간 좀 여러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떤 개인의 어떤 양심을 떠나서 그냥 이 사회가 워낙 부동산이 아니면 자산을 더 이상 증식할 수 없는 세대에서 개개인에게 어떤 양심적인 판단을 물면서 LH 사태를 바라볼 수 있을까? 그냥 누구 하나 구속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 라는 그런 어떤 복합적인 감정? 좀 그런 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패닉바잉 혹은 영끌 이렇게 어떤 키워드 몇 개 가지고서 어떤 청년의 어떤 구매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을 좀 바라보실 게 아니라 제 주변에서 보면은 집을 옮겨야 되는 이유가 정말 실제 생활에서 어려움들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친구는 뭐 이제 정말 우연찮게 아이가 생겨서 정말 이제 그 아이를 키우려면 집을 넓혀야 돼서 가야 되는데 정말 그게 힘든 경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주거 수요가 있으니 좀 더 다양성 있게 좀 청년의 어떤 삶을 바라봐 주시고 그에 따라서 조금 대안을 내주셨으면. 사실 사회적 경제와 주택을 결합한 게 저는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취재하면서 이해하기로는 사회주택은 이제 공공의 일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적 경제 주체가 그 임대주택을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계속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거의 추구하지 않고 정말 주거 복지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회주택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같은 그 다양한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뭐 예술가들이 모여서 사는 주택이라던가 LGBT가 모여서 사는 주택이라던가 이렇게 좀 테마별로 다양한 임대주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종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민과 관이 많이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더 많이 형성이 돼서 청년들에게는 주거 선택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대에 그 주거 이동률? 2년 사이에 집을 옮기는 비율이 80% 정도가 된대요. 그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저는 선택지가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5분이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산이었고 청년들과 자산 격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이나 어떤 고민들을 같이 할 수 있을까를 이제 나눠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은 세입자 1인 가구분들이 모여서 또 세입자로서 다양한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질 테니 다음 챕터도 재밌게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5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